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풍경입니다. 빗발치듯 떨어져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6월 25일 오후부터 베이징의 옌칭, 미윈, 장핑, 화이로우 일대는 천둥벼락 폭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6월 하순에 느닷없이 내린 우박으로 가옥의 유리창이 박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베이징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며칠 앞두고 베이징을 강타한 폭풍우와 우박은 거의 70년 동안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이라 황당하기만 합니다. 또 6월 25일 새벽 3시에는 허난성 쌍취의 한 무술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허난성은 소림사가 있어 무술학교가 난립한 곳입니다. 주변에는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소림 무술을 배운다고 무술학교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13일에는 후베이 스이엔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38명이 다쳤습니다. 또 청두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6명이 폐수 처리조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공산당 건당일은 정확하게는 7월 23일입니다. 원래 7월 23일이던 것을 모택동이 1938년 지구론이란 이론을 쓰면서 7월 1일을 당 창건 기념일로 하자고 해서 굳어진 겁니다. 모택동의 말 한마디에 정해진 건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택동은 생전에 미신을 상당히 신봉했습니다. 무신론인 공산주의자라 상당히 의외입니다. 모택동이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믿은 숫자는 834일입니다. 생전에 그의 경호를 전담한 중앙경위단, 봉건식으로 말하면 어림군도 834일 부대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병이 난 어머니를 위해 산속의 도관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곳의 도사가 834일이라는 숫자를 평생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신기하게도 모택동의 운명을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831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모택동의 수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1은 집권기관입니다. 1935년 준위회의에서 집권한 것부터 계산해 1976년에 사망할 때까지 정확히 41년을 집권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로는 모택동이 혁명에 참가했을 때 한양 제조창이 만든 소총 한 자루를 받았는데 이 총기의 일련 번호가 8341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 국가안전부 부부장 동징웨이가 미국에 귀순한 게 맞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괴이하게도 미중 양국이 동징웨이 망명설은 가짜라는 메시지를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의심스럽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애매한 태도로 망명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망명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미국 관리는 익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신화사 6월 23일자를 통해 동징웨이 망명설을 기술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공안부장 짜오커즈가 국가안전 16차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부도 동징웨이가 맨 오른편에 앉아있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공 관영 CCTV도 이 장면을 방송했는데 2초 동안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문서를 뒤적이는 동징웨이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시원하게 유언비어를 일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암호문을 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 6월 18일 중공 정법위의 장안검이란 위챗 계정은 동징웨이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런 사진도 없이 기왕에 간첩을 잡으려면 내부의 간첩과 마크의 물주도 잡아야 한다는 동징웨이의 발언만을 전했습니다. 동징웨이는 2018년 독중안보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 기관의 2인자이긴 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완전히 모습을 숨기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 나타난 동징웨이가 대역이거나 AI를 활용한 가짜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공화당 정치인 솔로몬 유에 중국명 위화이송은 이 사진이 포토샵을 통한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진을 이른바 동징웨이 위치에 포토샵으로 집어넣은 뒤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중공을 비웃었습니다. 위화이송은 미 고위 관리로부터 동징웨이의 망명 소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었다면서 미 국방정보국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9일 중앙기율위가 1930년대 국민당에 투항한 구순장의 사례를 들어 당을 배신하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내용을 올린 것도 동징웨이의 기순이 아니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징웨이의 기순을 두고 미국과 중공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긴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구소련 붕괴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중공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련은 1991년 해체됐고 이듬해인 1992년 클린턴이 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소련이 갑자기 해체돼 핵무기 통제가 비상이었습니다. 통제를 상실한 핵무기가 이란이나 리비아 같은 나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중공에서도 되풀이될까 잔뜩 경계한 게 미국 민주당입니다. 2012년에 왕리준이 주 청도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와 힐러리 등은 영사관에 중공의 핵심 기밀을 가지고 망명한 왕리준을 중공에 넘겼습니다. 당시는 중공이 18대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는 이 사건을 미국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중공이 과거 소련처럼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 때문인데 결론은 중공이 소련처럼 갑자기 체제에 붕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공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공이 붕괴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동란에 빠지면 많은 다국적 회사도 혼란에 빠지고 미국의 자본시장 역시 재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망할 때는 투자한 것이 없었고 오로지 핵무기만 문제였는데 중공이 붕괴되면 소련과는 비교 불가했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미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공의 정치 안정을 돕자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은 왕리준 사건을 덮기로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이 집권한 뒤 한 익명의 외교관은 더 롱거 텔레그램이란 문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든이 중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시진핑을 제거하되 중공은 용인하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시진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 내 권력 투쟁에 집중해 레짐 체인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공이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시절로 회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레드스테이트나 스파이토크 같은 매체에 보도된 동징웨이의 미국 망명은 그 의미가 핵폭탄급입니다. 중공의 체제를 뒤흔들어 붕괴까지 이르게 하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헌터 바이든 추문이나 조 바이든의 비즈니스 내막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무척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